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경인년 돈 많이 버셔야죠. 저희 프로그램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새 경제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전망 하려면 아무래도 국내 경기 또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 부분을 잘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오늘 인터뷰 대상자로 모셨습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십니다.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내셨죠. 그리고 김 교수님 경제학과로서는 유명한 학교 다 나오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상대 경제과, 그리고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김종석 교수님을 시청자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 또 이제 경제 우리가 스타트에 섰는데 올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요. 작년보다는 낫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해요.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김 교수님 모시려고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미국 출장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예. 자, 우리가 아무래도 뭐 절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미국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오셔서 본 미국 현지 좀 체감이 되던가요? 어떠시죠? 경기 회복이? 글쎄요,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침체 분위기죠. 미국 사람들이 작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이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이 많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있는 것 같고. 분명한 건 한국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올 경기 전망, 뭐 앞으로는 자세한 말씀 강론별로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지난 한 해 한번 그 한국 경제하고 글로벌 경제에 지나온 걸 한번 더듬어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참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느껴지죠. 2009년 시작할 때만 해도 다 뭐 2009년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한 해를 이겨나갈까? 그렇죠. 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데 얼마나 마이너스냐 놓고 뭐 경제 전망 기관들이 얘기하느니 결국 제로 성장 또는 뭐 약간의 플러스 성장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참 1년 만에 상당히 어려운 급을 잘 넘겼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상보다는 골이 깊지 않았고 또 그 바닥이 굉장히 깊고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작년 4월경에 이미 경제가 바닥을 쳤던 징후가 나오니까 바닥이 예상보다 빨리 극복됐다. 그래서 뭐 결국 우리나라나 주요 국가들의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일종의 비상조치를 취한 덕에 예상보다는 좀 고비를 쉽게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비상조치의 후유증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 그게 과제가 되겠죠. 자, 지난해는 정부가 그 2010년도 경제운영 계획 발표했었죠. 그거 보면은 이제 경제성장률이 정부 발표치는 올해 예상치가 한 5% 정도. 또 한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4.6%인가 아마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국경제원은 또 3.2% 조금 민간에서는 정부보다 좀 떨어뜨려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 초반에서 4% 초반, 높게는 5%까지인데 정부의 이런 전망이 조금 희망치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입장이니까 약간의 의지가 좀 실렸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국제연구기관인 KDI가 제일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5.5%인데 사실 작년에는 또 경쟁적으로 낮게 예측을 해가지고 비관론이 주를 이루다 오히려 틀렸잖아요.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9년보다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단 게 이제 선결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결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그 대통령이 지난 12월 중순 때 이제 경제정책 회의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선결 조건이 잘 갖춰져야 이제 5% 성장 가능하다 그랬는데 후에 이제 여러 전문가나 저희 얘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과 같이 좀 순조롭게 회복을 좀 해야 되는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비롯한 이 사회적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언급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작년에도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 대외적인 문제에서 이제 발생이 됐던 건데 그런 걸 한번 글로벌 불안요인들을 한번 짚어보면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 초인플레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더블 딥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또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올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한번 좀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결국 가능성이고 이제 그 일종의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이미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일본은 그러게요. 공식적으로 GDP 디플레이션에 들어갔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현재 작년부터 사실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게 일종의 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물가가 제로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결국 그 부실 채권이 생기면서 금융이 마비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융통할 여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되고 그것이 이제 악순환으로 또 다른 부실을 낳고 이제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막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좀 겪었고 미국, 일본, 유럽 다 겪었죠. 지금 현재 세계 경제는 약간 수준의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또 그 위기 극복하면서 한 1년 동안 또 주요 국가들이 죄다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금리가 0%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유동성 과잉 상태로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경제가 좀 회복 조짐을 보이면은 그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돌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당연히 가죠.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이제 금값하고 석유값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금값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건 이미 잘 알려진 거고요. 석유값도 뭐 사람들이 갑자기 에너지를 많이 써서가 아니죠. 그럼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실물 자산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유값이라든가 원자재, 곡물값이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소위 글로벌 인플레이션 조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로 원자재 가격이나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대한민국 경제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경제는 지금 석유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데 그렇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사오는 물건값이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경제가 침체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하에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이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상태지만 혹시 이 출구 전략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과잉이 제때 흡수가 안 될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을 유심히 봐야 되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아까 가능성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가능성은 아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2010년 중에 유의해야 할 건 이제 더블 딥. 더블 딥이죠. 그런데 이제 뭐 주가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도 그렇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가는 숫자는 아닙니다. 항상 단기 조정을 겪고 오르락내리락하니까요. 그러나 추세는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딥이라고 얘기할 때 상승 추세 속에서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뭐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했던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더블 딥의 원인이 이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약효가 2010년 중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할 거라는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게 떨어지면 민간 주도의 소비나 투자가 받쳐주면 되는데 그게 못 받쳐주면 이제 그렇죠. 아래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재정부의 그 능력이 한계에 달했고 아직도 민간의 그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블 딥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이나 소위 신흥 국가들이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선진국에 비해서 충격이 적어서 더블 딥이 오더라도 무슨 뭐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순조로운 성장 패턴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뭐 더블 딥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또 그거 뭐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그 불가피하다, 필연적으로 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튼 그 인플레이션, 디플레 문제하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의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한번 국가별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경제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절대적이죠. 미국, 중국 다 절대적인데 연착륙 가능성 과연 지금 미국 경기도 재정을 물론 풀어서 나아진 일시적인 효과인지 이게 연착륙 가능성 어떻게 교수님 있다고 보세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 우려스러웠었는데 그런대로 그 미국 정부의 이 노력으로 연착륙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이제 사실상 정지된 것으로 많이 자료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는 몇 가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렇죠. 남아있죠? 이게 이제 여진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제 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이 민간 주택 부실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전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제 GM이 어려워졌고 크라이슬러가 어려워졌고 뭐 일부 은행들이 어려워졌고 또 작년 말에는 CIT라고 그 중소기업 금융 전문으로 하는 또 대형 금융기관이 또 부실화되면서 그렇게 자꾸 그 잠재된 부실이 이렇게 노출되는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미국도 또 소비자 신용, 특히 크레딧 카드의 지금 부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잠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의 문제고요.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미국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살짝 0%니까 금리 인상이 또 그렇죠. 이제 불가피한 거는 누구나 얘기하는데 미국 금리가 싸다 보니까 소위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에다 갖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따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원화 강세가 된 게 바로 달러 트레이드의 자금 이동 때문에 영향이 있겠죠. 미국이 영원히 0% 금리로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 언젠가 이제 올릴 텐데. 저희 출구 전략이죠? 예, 미국도 불가피할 텐데 1%라도 올리면 그동안 한국에 들어온 돈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소위 그 달러 트레이드의 청산, 그렇죠. 역달러 캐리.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또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지혜롭게 완만하게 이 연착륙하는 게 한국 경제의 2010년과 그 이후를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국 얘기는 거기서 일단 접고 중국 한번 얘기 들어보죠. 결국 작년에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좋았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중국 특수였죠. 자, 그런데 중국 경제도 이거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 야, 이거 저거 거품만이냐라는 얘기 많이 나와. 이거 망가지면은 사실 이제 미국보다 더 큰 영향이 오는데. 전 세계가 영향받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거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좀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건 분명히 중국 덕분이고요. 근데 중국이 그 후진타오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8% 성장은 죽어도 하겠다. 이건 국가의 지상과제다라고 얘기한 배경은 중국도 지금 이 고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의 그 수천만 명의 고용 실업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8%는 죽어도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잘 견뎌냈는데 그게 또 이제 부양책이라는 게 또 이면에는 이제 거품과 이제 그 과잉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중국이 상당히 지혜롭게 그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출 회수도 하고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오락가락을 한다. 경기 부양과 이 거품 제거를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을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책의 융통성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융통성을 그렇죠. 어떻게 오락가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참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가 이제 계속 이 거품 불안이니까 요걸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로 2010년 내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여태까지 본 여러 그 미디어나 전문가들의 그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얼마 전에 교수님 두바이 사태로다 우리 가슴을 또 쓸어내렸어요. 물론 두바이 사태는 수습이 뭐 순조롭게 현재까지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뭐 인플레이션도 얘기했고 디플레이션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또 그보다도 더 변수가
바로 돌발 변수. 네. 세계 곳곳에 지금 남아있는 아까 미국 우리 상업용 네. 부동산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돌발 변수들을 한번 좀 교수님 짚어주시죠. 아까 네.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있었고. 네. 돌발 사태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비행기 사고도 보면은 알려진 문제가 불거져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네. 보면 항상 뜻밖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추락도 하고 사고도 나더라고요. 지뢰가 어디 있는가를 알면 그 지뢰는 안 터져요. 모르는 지뢰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두바이 사태, 사실 두바이가 거품이라는 느낌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바이가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깔려 있었었죠. 그리고 또 두바이는 또 아부다비라는 또 큰 형님이 그 돈이 많고 석유라는 이제 재료가 뒷받침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과성의 이제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죠. 사실 두바이가 부도가 나게끔 놔둘 리도 없고요. 그 국가들이.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그동안 금융부실이나 이런 무슨 뭐 주택금융부실에서 이제는 글로벌 국가 부도의 가능성으로 네. 이제 전이됐다는 것이고, 사실 뭐 대한민국도 국가 부도라고 표현했지만 그때는 그게 외환 위기였고 외환 부족 사태였는데요. 지금 운미되는 예를 들면은 그리스의 문제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아일랜드 이런 나라의 지금 문제는 그 나라의 국가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주권에 대한 이제 그 불신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 자체의 재정이 붕괴되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국채가 소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 외환 위기를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 동유럽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서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으로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쪽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이 금융기관들이 또 같이 어려워진 상태가 돼서 지금 돌발 사태가 난다면 그런 데서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려진 요인은 미리 해소하면 되는데 지금 2010년도 아마 1년 내내 뜻밖의 또 이상한 데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네. 네. 뭐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라면 심각하네요. 그러면. 불확실성이라고들 표현하죠, 미디어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어떤 시나리오 경영이랄까요? 수비적 경영이 아직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자, 지금 뭐 대충 글로벌 경제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더듬더듬 한번 교수님하고 더듬어 봤는데 국내 경제를 한번 좀 살펴보죠. 지난해 어쨌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성장이 아무튼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정부가 재정을 지금 작년에 정부가 재정 푼 비율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네. IMF 조사인데 그 G20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우리가 재정 푼 게 3.7%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G20 평균이 한 2%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돈을 많이 푸는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이게 착시적으로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일부의 시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네. 그 부분 근본적으로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지적으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네. 부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 재정 확대 2008년 9년 사이에 정부가 이제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한 거는 한국만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한 처방이었고요. 비상조치였고. 안 그랬으면 뭐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는 수준까지로 예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적절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주요 산업 국가 중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재정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과감하게 대응을 했던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덕분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기를 선방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 산업 국가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편입니다. 과거 이제까지 그래 왔죠. 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대로 국가 부채를 상당히
그 억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 GDP의 2배입니다. 네. 국가 부채가.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45% 정도니까 사실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번 위기를 넘기는데 재정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쓸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똑같은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하에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도 국가 부채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된 거고요. 그리고 재정정책이라는 건 어차피 매년 예산, 국회에 무슨 추가 경정 예산 이게 허락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라는 건 어차피 한시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중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팽창 정책의 약효로 버틴 것이 약효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이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받아서 쭉 가져가는 것이 가장 선순환인데 이게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이고요. 관건입니다. 관건이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그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더블 디뷰를 굉장히 심하게 겪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국이나 중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소비가 계속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 금융이 돌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초저금리로 갖고 갔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를 이제 한국은행이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금융 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 부실 채권 이걸 빨리 털어내야 이 출구 전략도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지금 지난 1년은 긴급 처방이고 비상조치를 했는데 우선 비상조치를 어떻게 푸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할 일이 많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나온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교수님이 보시는 출구 전략 시기는 대충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과거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이 출구 전략 관련된 논란이나 이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우선 이게 출구 전략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이 애매한 경우고요. 그냥 금리 인상 경우도 그 중에 하나야. 그게 이제 명시적 출구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넓게 얘기하면 비상 상황을 맞이해서 비상 조치를 취한 걸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유동성 회수와 금리 인상은 명시적인 출구 전략이고요. 이렇게 이제 암묵적인 출구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무조건 연장해줘라 이렇게 됐어요. 또 신용을 무조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서 준다. 맞습니다. 그게 다 영원히 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1년, 2년 단위로 해주는데 그런 전반적인 걸 다 통틀어서 요 무렵부터 이제 이게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은행들이 우선 자기네들이 그 대출해 준 걸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동안 해놨던 조치들을 걷어들이는 과정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미 시작됐고 그건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만기 연장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무조건 신용보증 서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년은 어려우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그런 조치를 좀 걷어들여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돈을 회수하고 대출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이게 뭐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대체로 그렇죠. 하지 그 말라는 목소리를 안 들을 수 하고 없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선례가 외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아까 질문 중에 또 제가 그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까 그럼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부동산, 재정 지출 확대, 감세 이런 거 갖고 지금 재정 문제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럼? 현재 상태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대로 됐고 이미 복지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갖춘 상태고요. 우리는 앞으로 갖춰야 되거든요.
그 나라들이 그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과정 시작도 안 했는데 국가 부채부터 늘어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지 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또 노령화, 복지 수요 증가 이게 당연히 이제 국가 부채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뭐 2만 불 남짓한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늘어나면은 나중에 3, 4만 불 돼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보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죠. 그게 바로 선진국보다 우리가 현재 재정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것 그렇죠. 때문이죠. 예, 미래의 잠재적 그렇죠. 그 국가 부채를 생각해 보면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우리 경제 이거 뭐 보통 내관이 아니죠. 700조가 넘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 네. 부동산에 네, 물려 네, 있는 거 네. 있고 뭐 이거 금리 조금 올려버리면 뭐 지금 우리 가계 700조에서 가령 1% 올리면은 그게 7조죠. 7조죠. 이자 부담만 7조죠. 7조. 원금 빼고도요. 이거 서민들 예.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1% 올리면은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 7조가 묶인다는 얘기고, 네. 그럼 벌써 내수 확대에 벌써 결정적으로. 어렵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그 1% 금리에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은 되게 한계 그럼요.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가계금융의 부실을 일하는 새로운 복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잘 버텨주고 이 연체율이나 부실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그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는 총재도 그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정답은 그겁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서 지불 능력이 소비자들이 생겼을 때 그때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경기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도 실업률도 높고 가계가 굉장히 살림이 빡빡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는 자칫하면 다시 금융 위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특히 지금 가계부채 700조의 상당 부분이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자기네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려간 맞아요. 사업자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까지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이 선순환이 빨리 시작돼야 됩니다. 글쎄요. 이게 뭐 말씀 중에 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기 묘방은 없고요. 700조라는 부채를 뭐 탕감해 줄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반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 그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기업들이 결국 경기 회복의 계기를 자기네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카드 빚이나 여러 가지 이 부채들을 소위 악성 부채들을 좀 이렇게 갚아나가는 경기 회복과 함께 이런 분위기 또는 이런 정책적 유인을 통해서 어쨌든 가계부채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래야 될 겁니다. 부채 당사자들의 어떤 노력 같은 거, 뭐 그런 그렇죠. 개인의 노력 같은 게 합쳐져야 되는 것도 일종의 하여튼 대책이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문제가 지금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지금 뭐 사실 담보대출 안 한 가정이 뭐, 글쎄, 뭐, 그거와 관계없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값은 여전히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되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거품이 사실 생겨도 문제고. 붕괴되면 뭐 누구 표현하면 더 문제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 거품 붕괴되면서 당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거품에 관련해서 국내의 많은 전문기관들의 이 분석을 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이 그 당시에 거품으로 겪었던 현상과는 좀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 미국의 재작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의 거품은 거의 전국적 수준이었고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특정 지역의 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오히려 지방 도시 가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뭐 수만 채가 있거든요. 기형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가는 이런 건 거품이라고 할 수가 없다. 거품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거품인데 한국은 지금 일정 지역에 일종의 투기 수요가 몰려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품의 붕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 일부 투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우려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지난 정부 때부터 소위 LTV라든가 DI 같이 이렇게 부동산 대출의 그 담보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해준 기관에서 그 돈을 뜯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이 그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겪었던 그런 그 금융위기로 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주식 가격이나 땅값이나 집값이.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락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폭락보다는 값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쪽. 현재 이 돈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당연히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현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해서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지금 또 다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조이는 조치를 취한 게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올해 전망치 잠깐 말씀드리다가 사실 그 질문을 놓쳐버렸는데 그 양극화 말씀하시니까는 지금 아무튼 경제 전망이 비교적 내년 올해죠. 올 경기 전망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도 실제 늘 얘기지만 서민들 체감 경기 이거는 뭐 아직도 한겨울이에요. 지금 날씨만큼이나. 그래서 그런 왜 이렇게 그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냉랭한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먼저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사실 이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 거는 꽤 오래되죠.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성장의 내부 그 속성을 보면은 주로 제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우리 다 아는 우리 그 효자 수출 상품들 이게 전부 제조업이죠. 그리고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늘고 조선 수출이 는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이나 무슨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사람 많이 안 뽑거든요. 자동화하거나 고용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 중심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한 건 분명하니까 앞으로 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재래시장이나 택시기사나 좀 편해질 거다. 그건 뭐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그동안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그래서 지금 이 현 정부도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창출하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료, 교육, 뭐 물류 이런 쪽에 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또 거기에 이미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존의 이익 집단들이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죠. 우리 지금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수출 그 의존형 경제 구조다. 그래서 이거를 내수로 좀 바꿔줘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었죠. 근데 그 내수 부양의 의미가 지금 교수님 말씀 그런 각도에서도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도 양극화의 어떤 그 효과 그런 측면으로도 또 그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높여도 내수 시장이 부진하니까 이제 재래상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기가 혜택이 안 가는 거죠. 계속 그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으로만 도니까요. 소득이.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서비스 산업 특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참 개인적으로 늘 그 던지고 싶은 화두가 과연 이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가 정말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시장경제세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 정부가 이걸 좀 어떻게 그래도 하려고 의지를 갖고 이걸 어떻게 좀 정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은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문제나 그걸 좀 원론적인 걸 한번 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속성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양극화라는 게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격차가 벌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예요. 문제인데 그게 격차가 문제다 그러니까 격차를 줄이는 게 해답인 것처럼 일종의 착시 현상에 빠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되게 하향 평준화로 이어졌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격차는 문제지만 해법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해답이 아니라 그 맨 밑바닥에 있는 빈곤 해소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걸 문제로 삼지 말고 빈곤을 해소하는 쪽에 맞춰야 오히려 그 예를 들면 빈곤의 확산이라든지 빈곤의 대물림이라든지 또는 그 빈곤층의 아이들은 중산층으로 또는 그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격차를 강조하다 보면 재분배를 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 그러면 윗돌을 빼다가 아랫돌에다 박는 식으로 논리가 가면 뺏기는 사람은 뺏기는 사람대로 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공짜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일할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향 평준화되는 경험이 뭐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곤 해소로 가야 된다. 빈곤층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본다면 아무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우리 지금 사회는 보면 너무 좌우로 이게 그 이념적 네. 갈려져 가지고 뭐 네. 하나는 그냥 이건 뭐 세상 없어도 분배, 하나는 세상 없어도 파이 키워야 된다. 네. 이게 좀 균형 감각 있게 물론이죠. 이렇게 좀 밸런싱을 잘 맞춰서 뭐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은데 참 그런 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아까 저 교수님 외환시장 얘기하다가 조금 네. 못 짚고 넘어간 게 지금 환율 변동성이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네. 뭐 네. 아까 금융 뭐 위기 돌발 변수 가능성도 있고. 자 지금 최근 환율 하락이 요즘 조금 뭐 안정적으로 왔지만은 올해 어쨌든 수출 기업들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조금 한번 있죠. 예측을 한번 해보죠. 예. 사실 많은 기업인들이 금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에 정말 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환율의 예측은 주가의 예측과 거의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크게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달러 과잉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고요. 예. 그 달러가 돌기 시작하면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뒤집어 말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달러의 약세인데 달러의 약세는 우리한테는 원화 강세로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화 강세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부담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이제 유한화, 중국 돈이요. 이 이제 강세가 되면 중국이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부터 유한화 절상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상하게 엔화 강세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 달러 대비로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환율이 내려갈 것은 추세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망기관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지만 동시에 중국 돈이나 일본 돈이 또 강세로 유지가 된다면 수출은 지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환율에 의존하는 수출 패턴은 이제 좀 벗어나야죠. 이제 진짜 경쟁력과 품질로 시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정부의 외환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일정 부분 좀 외환 뭐 규제 필요성도 좀 있나요? 어떻죠? 우리나라 그렇죠. 이제 외환이라는 게 개입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잘못하면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국가들이 이 국제금융에 특히 그 핫머니들이 너무 들락날락하는 게 부작용이 크다는 거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파생상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번에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지 규제가 가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말에 우리 G20 회의도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G20라는 게 결국 핵심 이슈가 이 글로벌 금융을 어떻게 다자체제로 가져가느냐. 옛날에 우리가 무역을 다자체제로 가져가서 WTO 제도가 생긴 것처럼 금융도 이제 그렇게 다자체제로 가져가서 공조하고 국제가 공조체제 공동규범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단독으로 무슨 외환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G20라는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 공조체제로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네. 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거 오히려 역효과의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직도 우리 기업들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교수님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출구 전략,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때 출구 전략의 충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부실기업의 정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실기업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죽지는 않고 계속 영양분만 빨아먹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이 돈을 자꾸 빨아먹고 갚지를 못하는 기업들이 생기면 이게 금융 긴축을 했을 때 멀쩡한 기업들도 같이 다친다 이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기업 하는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한계 기업들은 항상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기업 살 건데 억울하게 죽었다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한계 기업을 정리하는 건데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은 저걸 빨리 죽여야 내 채권이라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하자. 근데 경기가 회복될 때는 이게 자꾸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구조조정의 주체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당사자가, 채권자와 기업, 은행이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는 투명한 기준과 절차만 마련해 줘서 앞으로 이렇게 잠재적 부실이나 이런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은행들이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자동장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금감위원장의 뭐 말 한마디로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은 좀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우리 저 이명박 정부 지금 소위 MB 정부 지금 집권 2년 차 이제 횟수로 3년째 접어든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책 방향, 기조 이런 게 돼서 그다음 먼저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그 앞에 노무현 정부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정책 노선을 갖고 들어온 정부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방향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사실은 그 방향 정책 기조가 요번에 금융위기, 경제위기 극복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모범생이 될 수 있었던 또 기반도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제 당초에 생각했던 어떤 그 경쟁력 강화, 경제 회복 이거에 대한 그 열의보다는 좀 다소 이 정치 논리가 대입돼서 변질되는 조짐이 보여서 좀 초심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 그때 그게 분명히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그 물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노사관계법도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맞거든요. 근데 정작 보면은 뭐 지금 영리의료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문제부터 또는 학교 교육 개혁부터 여러 가지 그 이익 집단의 저항이나 눈앞의 갈등을 넘지 못하고 당초의 의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의견이 또 다르신 분도 대한민국에 참 많죠. 물론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부분 한번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경제의 어떤 장단기 과제라고 할까요? 그거를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단기적으로는 모든 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경기 회복 조짐을 좀 살려서 그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좀 이어져서 우리 좀 졸업생들도 좀 일자리 쉽게 찾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게 과제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그동안 겉돌았거든요. 성장률하고 일자리가 이게 안 맞는데 이걸 연결하는 게 이제 좀 이 일자리를 만들기 쉽게 그리고 기업들이 고용주들이 사람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제도적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90년대에 9%대였던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4%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벌써 한 10몇 년째 지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이 되면 이게 영의 소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소진된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더 이상 클 수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거, 이것이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비중을 둬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결론의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교수님. 네. 그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네. 주장을 한번 펴주시죠. 글쎄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게 결국 그 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산성과 공급 능력이거든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만들어야 GNP, GDP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 애로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좀 더 생산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정부 규제도 물론이고 무슨 인프라가 많이 아직 뭐 부족한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좀 공공 투자로 열려서 이렇게 그 도로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물류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R&D 투자를 해서 좀 신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좀 가져가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주저했어요. 사실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국 돈은 사람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이 교육, 직업훈련,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건 이렇게 경기순환처럼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앞으로 이번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선두주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벌써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약진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멘텀을 좀 살려가야 된다. 2010년에는. 그러면은 아마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2010년 중에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저 희망적인 말씀으로 네. 답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잘 찝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참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얘기하기 50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네요. 네. 교수님이 쓴 자료를 보니까 올해를 도전과 기회의 2010년이라고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아무튼 세상사라는 게 그렇지만 위기라는 걸 잘 극복을 하면 이게 오히려 기회 또 도약의 어떤 전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올해 좀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또 교수님도 그러잖아도 국가 출연 연구소에서 또 원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그런 활발한 어떤 그런 아카데미즘에서의 어떤 그쪽 필드에서의 또 피드백도 좀 시켜주셔서 아무튼 1년 동안 좀 잘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Got some words on cardboard.